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접근, 촉진관리 이론, 안강호, 김동훈, 유창규 교수님 저술하신 학현사 출판책입니다. 1장에서는 IMC와 브랜드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IMC 개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서 나오는 I란 뜻은 integrated, 통합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M은 마케팅을 뜻하는 M입니다. 마케팅. 그 다음에 C는 커뮤니케이션을 뜻하는 C입니다. 그래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IMC와 브랜드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겁니다. 책 구성 내용은 첫 번째, 브랜드 중심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브랜드 자산, 즉 브랜드 이퀄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세 번째, 브랜드 자산의 구축 관리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도구들은 생소하게 새로운 것이 아니고 촉진 관리에 관련된 촉진 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IMC 전략의 수립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의 첫 번째 개념인 브랜드 중심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왜 브랜드 중심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겠습니다. 그 브랜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제목 자체가 브랜드 중심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즉,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제품명, 즉 상표, 브랜드에 대한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브랜드 중심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자,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즉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이 되겠죠. 그죠? 자, 과거에는 그 포피 영역 중에서 프로모션 영역에 대한 비중이 좀 작았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사의 제품과 자사의 제품을 식별하고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활동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즉 촉진 관리가 기업이 설정하는 마케팅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결정 요인이 된 겁니다. 즉 과거보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즉 촉진을 통한, 즉 촉진 프로모션을 통한 고객의 설득이 더 중요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제품에 대한 가치 제안이라든지 밸류 프로포지션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에게, 즉 고객에게 기업의 자사 브랜드와의 의미 공유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마케팅 믹스의 구성 요소가 프로모션, 즉 촉진 관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특히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자산의 구축과 브랜드 자산의 강화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라는 개념은 원래는 이제 브랜드라, 불로지지다, 화인하다라는 뜻이죠. 즉 소유주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즉 목축업에서 동물의 양이나 뭐 말, 소, 동물의 몸에 불로 지져서 주인의 소유주 이름을 표시하는 게 브랜드라, 즉 화인하다거든요. 그래서 나의 것을 표시하는 뜻의 브랜드가 지금은 이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런 명칭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에게 기억을 시키고 소비자가 각인시킬 수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고객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목표 자체가 브랜드 자산의 구축과 강화로 바뀌어지게 됐죠. 즉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브랜드 중심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쭉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브랜드 중심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 동기는 기업은 이렇습니다. 자사 제품, 자사 서비스에 관한 메시지 개발을 하고 이를 표준 청중에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하며 이러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노력의 대부분은 브랜드 자산 구축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자, 코카콜라라는 탄산음료 있죠, 그죠? 함께 즐겨요, 코카콜라 뭐 등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명을 강조해서 물론 표현합니다. 청량감, 탄산, 뭐 붉은색을 동원해서 각인을 시키고 합니다만 핵심은 뭡니까? 브랜드의 가치, 브랜드 자산 구축이 핵심이기 때문에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은 브랜드 자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코카콜라, 뭐 리바이스, 인텔, 애플, IBM, 삼성의 갤럭시, 그 다음에 뭐 국내의 신라면 뭐 이런 것들도 유명 브랜드인데 브랜드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중심의 즉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마케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촉진 관리 활동을 뜻하고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브랜드가 있다. 그리고 핵심은 어떻게 됩니까? 브랜드 자산을 키우는 게 핵심이다. 즉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하려면 브랜드가 차지하는 자산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면 유명 브랜드인 루이비통, 구찌 같은 경우는 그 상표, 브랜드가 적혀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싼 가격의 제품으로 판매합니다. 물론 기능이나 제품 품질이나 사용의 용이성은 거의 뭐 같은 백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루이비통이라는 상표, 구찌가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일어나죠. 자, 두 번째 파트는 브랜드 자산입니다. 브랜드 자산. 자, 브랜드 자산, 뭐 깔끔하게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브랜드가 자산이라는 개념이죠. 쉽게 말하면. 브랜드 자산.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브랜드 자산이라는 것은, 브랜드 자산, 브랜드 이퀄티라는 것은 특정 브랜드를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바람직한 마케팅 효과. 자, 쉽게 말하면 유명 브랜드가 있다 없다에서 신제품을 출시를 할 때 유명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제품은 제품 출시와 제품을 알리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명 브랜드를 갖고 있다면 손쉽게 새로운 제품을 소비자에게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즉, 브랜드 자산은 높은 시장 점유율과 높은 고객 충성도의 산물입니다. 즉 상표값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상표를 가짐으로써 전략적으로 상당한 경쟁적 우위를 갖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브랜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브랜드 자산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소비자가 소비자의 기억 속에 형성된 브랜드 지식입니다. 브랜드 지식. 브랜드 지식을 토대로 그 브랜드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 경쟁사 브랜드와 비교하여 보여지는 차별적 반응. 쉽게 설명하면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같은 백화점이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이미지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홈플러스에서 제품을 구입한다. 신세계 백화점에서 동일한 식료품을 구입한다. 물론 가격적인 차이도 있겠고 품질면도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이미지 차이가 있겠죠. 자, 선물을 받았다. 선물 포장지에 백화점 포장지로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과 대형마트 포장지로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과 그 브랜드 값에 대해서 느끼는 차이가 다르겠죠. 그죠? 그게 이제 브랜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브랜드가 갖게 되는 자산적 가치. 유명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자산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죠? 그게 이제 브랜드 자산입니다. 즉, 브랜드 자산이라는 것은, 즉, 바람직한 브랜드 자산이라는 것은 높은 인지도. 쉽게 말하면 상표를 보여줬을 때 내가 그것을 안다. 고급이라 생각한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인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알고 좋게 생각하는 것은 다 브랜드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용품 중에서 나이키의 그 스워시 로고도 강력한 자산입니다. 아디다스. 그러니까 세계인에게 운동화 상표를 한번 알고 있는 그 상표를 한번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브랜드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자, 우리나라에 뭐 까르푸 이런 거 세계인들이 프로스펙스 이런 걸 떠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브랜드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인지도는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스펙스나 까르푸의 르카프의 인지도도 르카프의 인지도도 국내에서는 미미하게나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품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국내 소비자에게 운동화 상표를 떠올리라고 했을 때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리복 뭐 이런 식으로 떠올렸다. 그러면 그게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 연령대. 거꾸로 아디다스, 나이키, 르카프, 리복, 퓨마 이런 식으로 떠올렸다. 그 연령대의 시장 점유율은 아디다스가 1위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했을 때 연령대 성별로 종합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알고 떠올릴 수 있는 브랜드명을 상기시킬 수 있을 때 그것이 인지도가 되겠죠. 이미지라는 것은 브랜드가 갖고 있는 연상입니다. 예를 들면 집차의 브랜드, 집이라는 브랜드 연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와일드하고 야생의 느낌도 있고 남성 이미지가 강하겠죠. 한편 미니 같은 브랜드의 느낌은 또 다를 것이고, 그죠? 벤츠의 느낌, 렉서스의 느낌, 도요타 자동차의 프리우스의 느낌이 다 다릅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하나를 만드는 거, 이름을 장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장명한 브랜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와 높은 인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광고들은 다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 자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1 책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있는 브랜드 자산의 형성 과정입니다. 자, 봅시다. 이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될 게 브랜드 자산이겠죠. 브랜드 자산 이꼴 브랜드에 대한 지식입니다. 브랜드 날리지죠. 이 날리지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인지도, awareness. 하나는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자, 인지도는 브랜드를 기억할 수 있는 관련된 내용인데 두 가지 개념이죠. 그죠? 리커그니션인 재인과 리콜인 회상으로 구분됩니다. 즉 브랜드 재인이라는 것은 리커그니션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특정의 브랜드 단서를 힌트를 제시했을 때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본 적이 있는지 노출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브랜드 재인입니다. 재인. 근데 브랜드 회상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나이키 로고를 보여주고 이 브랜드를 기억을 하느냐 이거는 재인이고, 운동화 중에서 기억나는 브랜드를 한번 떠올려 보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 회상입니다. 즉 브랜드 재인보다 보다 깊은 수준에서 소비자의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브랜드 회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콜이죠. 리콜.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이미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갈립니다. 브랜드 연상의 유형으로 속성, 편익, 기업과 관련된 연상, 그리고 브랜드 연상에 대한 호의성, 강도, 독특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기 좀 힘들 부분이 있겠지만 이해하시기가 브랜드의 그 연상의 유형은 크게 이제 제품과 관련된 속성, 즉 제품 범주, 제품 속성, 제품 품질에 대한 속성에 대한 연상이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벤츠, 승용차에 대한 품질, 이거를 이제 벤츠에 대한 로고를 가지고 브랜드 연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속성으로서 브랜드 퍼스널리티, 사용자, 제품의 용도, 느낌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관련된 연상은 기능적 편익, 상징적 편익, 경험적 편익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소비자에게 기업과 관련된 좋은 연상을 심어줌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림 1-1 요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브랜드 인지도부터 브랜드 이미지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 어웨어니스라고 그러죠. 브랜드 어웨어니스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한 제품 범주에 속한 특정 브랜드를 알아보거나 그 브랜드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자,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 좀 있으면 이제 4월 15일 되면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겠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에 대한 이름, 석자, 인지도를 알리는 게 우선이겠죠. 인지도 다음에 뭡니까? 이미지입니다.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미지가 형성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알아볼 수 있는 인지도에 포커스를 만들어서 초기 광고, 그러니까 제품이 출시되면 초창기 광고는 대부분 인지도를 높이는 반복적 광고가 행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광고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자, 브랜드 인지도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 브랜드 제인, 두 번째가 브랜드 회상입니다. 즉, 브랜드 제인, 브랜드 리커그니션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특정 브랜드를 제시했을 때, 예를 들면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갤럭시 브랜드 또는 롤렉스 시계의 마크, 이런 것을 보여줬을 때 과거에 소비자가 그 브랜드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한번 본 적이 있는지,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브랜드 제인이라고 합니다. 제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지도 유형이 브랜드 회상입니다. 브랜드 리콜이라고 이야기하죠. 영화에도 보면 예전에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죠? 즉, 제품 범주 혹은 특정 상황이 특정의입니다. 오차입니다. 특정의 구매 상황을 단수로 제시했을 때, 그러니까 운동화 사려고 하는데 어떤 게 기억납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러닝화, 조깅화 중에 떠오르는 브랜드가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특정 브랜드를 기억으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이 자체를 브랜드 회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나 알아 하는 거하고 나 그거 알고 있어 하는 거, 두 가지 다를 합쳐서 브랜드 인지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인지도를 창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창출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반복 노출입니다. 반복 노출을 통해서 브랜드를 친숙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해당 제품 범주 또는 적절한 구매 상황과 자사 브랜드 간의 강력한 연상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이마트, 지금 롯데 하이마트로 바뀌었습니다만, 하이마트가 초창기에 전자랜드보다 시장 점유율이 낮았습니다. 그 당시에 하이마트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TV 광고를 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패러디해서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애들 방에 TV 한 대 사줘야 되겠어요. 어디 가서 사야 되지? 이러니까 키스 장면에 영화 배우,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장면에서 등장하던 배우가 키스를 멈추고 하는 말이 하이마트로 가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전자제품을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나중에 이런 노래도 있었죠.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하이마트, 이런 식으로 하이마트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전자제품을 사러 갈 때는 하이마트 가서 비교할 수 있다는 광고를 꾸준히 내세움으로써 하이마트가 전자랜드를 꺾고 전자제품 판매업체 1위를 달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복 노출이 제일 중요해요. 반복 노출. 여기서 반복 노출이라는 것은 TV 광고, 잡지, 라디오, 인쇄 광고, 옥외 광고,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요즘은 앞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터넷이 발달됐습니다. SNS, 모바일 환경이 발달됐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도 활동을 가능할 수 있고, 페이스북이나 그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블로그 등을 이용을 해서, 또는 유튜브를 활용한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보는 광고를 통해서, 대표적인 게 볼보 트럭 광고 같은 경우,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볼보 장클로드 반담을 출연시켰던 볼보 트럭 광고 같은 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비용 대비 엄청난 효과를 거뒀던 그런 SNS, 즉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광고 전략이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죠. 그러니까 사람도 개인의 이미지가 있듯이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화 감독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스타, 뭐 대부분의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지가 있죠. 그죠?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도 어떻습니까? 정치인들도 이미지를 먹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미지라는 것은 연상과 관련된 겁니다. 연상. 그러니까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브랜드와 관련된 개별 브랜드, 특정 브랜드와 관련된 다양한 연상들의 집합이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같으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겠죠, 그죠? 평소에 언론에서 보여준, 방송에서 보여준 이미지, 그 다음에 말투, 그 다음에 행동 거지, 그 다음에 또 경영 리더십, 이런 것들이 토탈로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저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게 되면 제 이미지가 형성되겠죠. 그 이미지는 저의 옷차림, 그 다음 저의 제스처, 이목구비, 그 다음에 뭐 억양, 말투,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그 브랜드를 둘러싸고 있는 제품 자체의 품질, 뭐 제품의 기능, 제품에 대한 특성, 이런 것도 이미지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또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유명 스포츠 스타들을 고액의 광고를 주고 광고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뭐 타이거 우즈라든지, 그 다음에 또 마이클 조단, 뭐 유명한 스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이키 스포츠 운동화를 광고함으로써 그 스포츠 스타가 갖고 있던 좋은 이미지를 나이키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연상이라는 것은 연상의 유형, 연상의 호의성, 연상의 강도, 연상의 독특성,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그 현대자동차에 대한 이미지가 미국에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이유가 1970년대 싼 차, 엄청나게 쌌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포니가. 근데 미국에서 수출할 때는 초창기에 아주 저렴한 차로, 그러니까 미국 중산층 부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녀의 졸업 선물로 구입해주는 자동차가 현대자동차 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라는 H자 로고는 미국에 있어서 상당히 저렴한 차, 실용적인 차의 이미지가 강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현대자동차라는 H자 로고를 가지고는 미국 시장에서 현대가 생산하는 고급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기가 힘이 들었기 때문에 제네시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를 알릴 때는 현대라는 H자 로고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에쿠스 승용차도 고급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역시 모기업 브랜드의 이미지를 빼버렸고요. 그러니까 초창기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요타도 싼 차, 합리적인 차였기 때문에 고급 브랜드에는 도요타라는 이름을 빼고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키웠죠. 그죠? 그래서 렉서스를 통해서 고급 승용차, 즉 벤츠나 BMW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키우고 있습니다. 자, 브랜드의 이미지, 즉 연상에 대해서는 것은 뭐 특히 여러 가지 연상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연상이 제품과 직접 관련된 속성에 대한 연상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면 뭐 상당한 광고를 통해서 제품 범주를 연상하는,
조미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미원이 생각나죠. 미원. 일회용 반창고 하면 어떻게? 데일밴드. 그러니까 일회용 반창고, 지금 데일밴드 뭐 유야무야 별로 뭐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냥 데일밴드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목적은 뭡니까? 일회용 반창고. 근데 약국에서 데일밴드 안 주더라도 소비자가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일회용 반창고를 달라는 뜻인데, 그 정도로 이제 데일밴드 같은 경우에 제품 범주에 관련돼서 연상 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제품 속성에 관한 연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잇몸을 좋게 만드는 치약, 주겸 치약,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클로즈업 같은 것도,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강약품의 안티프라그를 제거하는 안티프라그 치약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품질과 가격에 관련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켈빈 클라인도 청바지고, 그죠? 지오다노도 청바지고, 뭐 조다시도 청바지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켈빈 클라인이 인지도가 높고 유명하기 때문에 뭐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켈빈 클라인의 청바지가 또는 리바이스 청바지가 지오다노 청바지보다 품질이 우수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제품 속성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리바이스 하면 청바지를 연상한다. 이것도 제품과 관련된 현상일 것이고. 나이키 하면 타이거 우즈가 생각난다. 이것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광고인과 제품이.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조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 두 번째, 제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속성에 대한 현상도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브랜드 퍼스널리티에 관련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좀 불식됐습니다. 예전에 뭐 IBM의 노트북과 애플의 맥 컴퓨터하고 이 이제 사용자에 대한 연상 이미지가 달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IBM은 조금 노티났고, 그죠? 중년의 느낌이고, 맥 컴퓨터를 사용하면 젊은 층에게 어울린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죠. 한 20년 된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은 다 010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번호가 011, 016, 017, 018, 019 이렇게 5개 식별 번호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초의 이동통신이 011이었죠. 한국이동통신. 그 다음에 이제 SK가 이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서 SK텔레콤으로 바꿨는데, 그 당시에 이제 PCS 폰과 이동통신 폰인 011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느끼는 011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냐면, 나이가 좀 늙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011 같은 경우는 카폰부터 출발했거든요. 카폰 상당히 비쌌습니다. 자동차에 안테나 달아가지고 차에서 이동통신을 경험했던, 그러니까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 카폰부터 이제 이동통신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카폰을 설치하려면 그 전파통신에 관련돼서 방공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카폰 단말기 자체도 상당히 비쌌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로 고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을 못했죠. 그죠? 그래서 초창기 011 카폰을 쓰던 사람들이 이제 이동통신 단말기 손에 들고 있는 폰을 쓰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도 높았지만 어떻습니까? 연령대가 나이가 많았죠. 한편 어떻습니까? 016, 017, 018, 019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규 저가, 그러니까 가격이 싼 이미지를 통해서 젊은 고객을 협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11이 이제 한국이동통신인 SK텔레콤이 느낀 게 어떻게 되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20년 후가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즉, 젊은 층이 012를 선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 든 사람만 계속적으로 고객이 되고, 그 고객들이 늙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객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서 내세운 게 20살의 011 TTL이라는 컨셉으로 대규모 광고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을 대거 끌어들이면서 지금껏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1위, 물론 그 뒤에 이제 019를 제외한 017은 SK가, 016, 018은 합쳐져서 KTF, KT로 합쳐지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세 개의 이동통신사로 재편이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1위로 마케팅 전략을 잘 집행을 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관련된 현상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이키 골프는 타이거 우즈. 그러니까 나이키가 골프 용품을 출시를 하면서 타이거 우즈, 그 당시에 골프 그러면 거의 뭐 PGA의 넘버원이 타이거 우즈 아니겠습니까? 타이거 우즈를 광고에 기용함으로써 후발주자였던 나이키 골프가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타이거 우즈의 개인적인 좀 비도덕적인 사생활로 좀 이미지가 실추됐습니다만 꾸준히 나이키 골프 용품은 지금 현재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용도에 관련된 현상이 있습니다. 밀러 맥주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일과 후에 직장 동료와 마시는 맥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요. 그래서 밀러 맥주 그러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간단히 맥주 한잔 할 때 직장 동료들과 마셔야 되는 맥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느낌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현상, 그 다음에 나이키의 뭐 광고라든지 유쾌, 흥분, 재미 등의 느낌을 주는 이런 광고를 통해서 나이키를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진다. 뭐 이런 형태의 광고를 통해서도 이미지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이미지에 관련된 현상은 편익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편익. 베니핏이죠. 베니핏. 즉, 기능적 편익이 있습니다. 기능적 편익.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상징적 편익이 있습니다. 상징적 편익. 상징적 편익. 세 번째가 경험적 편익이 있습니다. 뭐 기능적 편익을 주는 대표적인 뭐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아멘해머라든지 아이보리, 바세린, 타임엑스 같은 경우에 기능적, 그러니까 타임엑스 같은 시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탈취제 아멘해머, 아이보리 비누, 뭐 피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바세린 로션, 뭐 이런 것들도 기능적 편익과 관련된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상징적 편익은 상징성입니다. 상징성. 사회적 인정이나 자아 표현을 목적으로 평소부터 광고를 많이 띄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시계 타임엑스의 기능적 편익과 롤렉스의 상징적 편익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롤렉스 시계 어떻습니까? 고급 이미지죠. 근데 물론 뭐 최고가의 시계 브랜드는 아닙니다. 최고가의 시계 브랜드는 한 5개가 있는데 뭐 파텍 필립이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이, 브랜드들이 진짜 최고가고, 롤렉스 같은 경우는 뭐 한 중고가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롤렉스를 상당히 유명 브랜드로 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그 롤렉스 시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동 시계 말입니다. 흔들어서 이제 자동적으로 시계 밥이나 뭐 배터리 필요 없는 자동 시계 같은 경우는 인간이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시계에 오차가 있습니다.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1, 2초 정도 오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한 7초에서 14초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한 달이면 30초에서 뭐 거의 한 1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 시계를 끼고 있는 것은 이제 사회적 인정, 내가 이만큼 돈 벌었다, 나 과시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징적 편익과 관계,
관련이 있겠죠. 경험적 편익은 제품 사용 과정에서 느끼는 긍정적 느낌 이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오토바이 브랜드 같은 게 할리 데이비드슨, 그다음에 이제 디즈니 테마파크, 우리나라의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에버랜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느낌, 에버랜드의 그 즐거운 느낌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적 편익입니다. 그 다음에 뭐